진실추적자 사건반장 시작합니다. 이 백주 대낮에 도심 한복판에 서 있는 이 고층 아파트가 완전히 이 불에 타버린다. 이 상상이 가십니까? 어제 이탈리아에선 실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탈리아 밀라노에 있는 한 주상복합 건물입니다. 오후 5시쯤 시작된 불로 지하 2층, 지상 16층 건물이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활활 타고 있습니다. 자, 이곳엔 모두 20가구가 살았는데 상당수가 여름 휴가를 떠났고 남아있던 사람들도 화재 초기 대피를 했다고 하네요. 천만다행으로 인명피해는 전무했다고 하는데 진짜 자나깨나 코로나 조심 또 불조심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해시태그로 소개해 올리죠. 자, 주말 저녁을 충격에 빠뜨렸던 사건입니다. 사흘 전 이 전자발찌 끊고 도주했던 50대 성범죄 전과자 여성 2명을 살해한 뒤에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범행 동기를 놓고 횡설수설하고 있습니다. 자, 애들이니까 아직 어리니까 라고 언제까지 봐줘야 할까요? 60대 할머니를 꽃으로 때리면서 자, 이 사진은 아닌 것 같은데 자, 담배 심부름을 시키는 이 고등학생들 고스란히 화면에 담겼습니다. 자, 20개월짜리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 미치광이 20대 남성. 우리 손주 잘 크고 있냐는 장모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낸 걸로 확인됐습니다. 자, 주말 사이에 너무나 이 충격적인 사건들이 속속 전해진 탓에 오늘도 본의 아니게 화나는 뉴스들 많아 보입니다. 자,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면서 같이 공분해 주시죠. 자, 준비되셨으면 대한민국과 전 세계 재외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던 50대 남성이 여성 2명을 살해했다고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60대 여성에게 담배 심부름을 시키며 머리를 때리고 조롱한 10대들이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오늘의 주요 사건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사회부 송우영 기자,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은배 전 서울청 국제범죄수사팀장, 최형진 뉴스 리포터, 박준혜 수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백성문 변호사님 나오시는 날인데 지금 휴가를 가셨습니다. 지금쯤 아마 이 제주도에 계실 것 같은데 아무튼 그 말씀 드리고 자, 그리고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도 잠깐 말씀드린 대로 주말 동안 진짜 이 충격적인 사건들이 속속 전해졌죠. 제가 이제 가끔은 그냥 쓸데없는 소리 뭐 분위기 전환을 위한 이 숨고르기 발언 뭐 이런 멘트를 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오늘은 워낙 좀 무거운 사건들이 많아서 그런 말씀을 차마 못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진행하더라도 조금 진행하면서 좀 흥분된 모습을 보이더라도 우리 가족 여러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 오전 2명의 여성을 살해한 남성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사건 경위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어제 오전 8시쯤이었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에 이 50대 남성이 자수를 했는데요. 이 남성은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 중이라 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남성은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올해 5월에 출소한 강모 씨였는데요. 26일 날 사흘 전입니다. 알고 지내던 40대 여성을 자신의 집에서 살해한 뒤에 그 다음 날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합니다. 그리고 지하철 8호선 몽촌 토성역 인근에 전자발찌를 버렸고요. 렌터카를 몰고 서울역까지 가서 잠적했습니다. 이후 29일 날 또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에게 연락해서 돈을 갚겠다고 유인을 하고요. 그마저도 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피해자를 차량에 실은 채로 경찰에 와서 자수를 한 겁니다. 경찰은 이 여성 2명 모두 목이 졸라 숨진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두 번째 피해자를 차에 실은 채로 송파경찰서를 찾아와서 시신이 담긴 차를 타고 송파경찰서에 와서 자수를 했다는 겁니다. 자, 최영진 리포터, 이 살해 동기를 놓고도 지금 뭐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앞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를 거부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진술했다가 금전 문제 때문이었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오전 그 경찰 발표에 의하면 성범죄는 살해 동기가 아닌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팀장님,
이게 저는 이게 지금 보면서 이 피해자 시신을 차에 실은 채로 경찰서에 와서 자수를 한다. 제가 뭐 여러 가지 사건을 저도 뭐 기자로서 많이 접했지만 이런 경우 이 도대체 무슨 심리이며 도대체 왜 또 자수를 한 걸까요? 그렇습니다. 자수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범위, 흉악한 범인은 뭘 생각했냐면 그 하나는 친구고 하나는 지인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자기가 살해한 지인이나 친구를 증거를 은폐할 수가 없었어요. 즉 다른 데서 묻거나 유기했어야 되는데 그럴 시간도 없었고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전자 발찌를 끊었기 때문에 발찌를 추적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뛰어야 벼룩이다. 그럴 바에는 자수하게 되면 우리나라 법률이 뭐합니까? 감경을 시켜주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범행을 은폐할 수도 없고 또 어차피 잡힐 거라고 한다면 죄를 적게 받기 위해서 감경 차원에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확실히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와중에서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벌을 좀 적게 받을까 그 계산을 했다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자, 이 정말 이게 조금 이 사건이 더더욱 좀 안타까운 것이 전자발찌가 훼손된 사실을 알고서 경찰이 이 이자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리겠지만 만약에 이게 확실히 그때 상황에서 어느 정도 이게 뭐 검거가 됐더라면 두 번째 피해자는 막을 수도 있었다라는 가정도 되겠더라고요. 뭐 사실 전자발찌 끊자마자 30분 정도 있다가 바로 출동을 했다라고 하니까요. 사실 이 사건을 바라보면 저는 좀 불편한 이야기를 좀 할 수밖에 없는데 법무부도 약간은 엉망진창이었는 듯하고 경찰, 검찰, 법원 다 너무 쉽게 너무 안일하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국가가 존립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인데 굉장히 지금 나와 있는 강 씨,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러 가지 그 전자 부착 명령을 받았을 때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이미 법원에서 예고를 했어요. 예. 예고를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는 고위험자로 판단해서 좀 1:1 적극적인 능동 감시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고 그럼 전자 부착 장치 끊었어요. 끊었으면 끊자마자 사실 체포영장을 청구해야 되는데 그 체포영장이 청구가 안 되었고 발부가 안 되었기 때문에 경찰은 들어갈 수 없었다 그러는데 제가 좀 알아보니까 체포영장을 청구했는 게 사건 발생으로부터 20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하는데 전자발찌 끊었으면 출석에 불응할 게 명확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바로 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은 바로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은 당직 판사가 이거 서면만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영장 발부했으면 사실 초기 단계에서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아까 20시간 후에 결국 영장 청구하고 그 강 씨가 자수하는 시점까지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 모든 관련자들이 사건을 조금 너무 쉽게 받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최강호 서울청장, 서울경찰청장이 오늘 그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그러니까 피의자의 집을 수색하지 못한 이 제도적 한계가 있다, 법적 제도적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영장이 없으니까 안에 들어가질 못했다라고 이제 뭐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자, 팀장님, 이건 그냥 제가 팀장님께서도 이제 실무를 오래 하셨으니까 그냥 여쭙는 건데, 정말 그 현장에 있는 경찰관 분들이 아니야 이건 진짜 좀 심각한 상황일 수도 있어 하면 그냥 들어갈 수도 없습니까 이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심각한 상황이라면 들어갈 수는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체포영장을 받았다 하더라도 압수수색 영장이 없다고 한다면 그 피의자 집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법이 그래. 만약에 그거를 문을 파손하고 들어갔다? 그럼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직무유기할로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법을 지켜야 되는데 유기했다. 그리고 재물손괴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승 위원님이 하신 대로 영장을 빨리 했으면 가능도 한데 영장도 없는 상태에서는 힘들다. 그러니까 경찰도 좀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싶었지만 법적으로는 좀 어렵다는 거죠. 그렇군요. 자, 이 전자발찌와 관련한 문제는 저희가 잠시 후 사건 X파일에서 좀 더 얘기를 이어가기로 하고요. 자, 이쯤에서 오늘 사건 체크 포인트 짚어보죠. 전과 14범. 그렇습니다. 14범이었습니다. 14범. 17살 때부터 교도소를 그냥 지네 집 드나들도 이렇게 드나들었어요. 네, 14범이었고 17살 때 특수 절도 혐의로 교도소를 처음 갔습니다. 그 이후로는 뭐 강도, 강간, 절도 등 여러 전과가 있었는데 총 14범이었습니다.
첫 번째 성범죄는 지난 96년 10월에 일으킵니다. 길을 가던 30대 여성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서 수차례 폭행하고 금품을 뺏은 뒤에 강간을 했고요. 이런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르다가 지난 올해 5월에 교도소를 가출소하고 5년간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중에 이런 사건을 또 벌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1996년 10월에 처음 징역 5년을 받았을 때 길 가던 30대 여성을 폭행한 후에 강간을 했습니다. 자, 이런 짓을 하고 징역 5년을 받았어요. 예? 만약에 이때 제대로 중한 처벌을 받았으면 그 뒤의 일들이 어떻게 달라졌을지 모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출소 5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건데, 이게 또 가출소 상태였어요. 그렇습니다. 2005년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강도 강간 강도 해가지고 15년 선고를 받고 형을 선고받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교도소에서 출소를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마 제 생각인데요. 아까 이제 승 의원님한테 물어봤지만은 이 문제가 우리나라는 보호 감옥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형을 받고 나와서 다시 넣을 수가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1996년도 사건에서 아마 보호 감옥 시간이 남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05년도에 폐기가 됐기 때문에 2005년도 15년 사건은 보감할 수가 없어요. 근데 1996년이죠? 예. 이 사건은 보감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보감호 측인데 아마 이 사람이 보기에는 좀 성실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보기에 실제로 범할지 몰랐기 때문에 가출소 시켰던 거죠. 예. 자, 그리고 2005년 구속되기. 자, 지금 뭐 저희가 계속 이자의 과거 이제 범죄 이력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이건 인간 쓰레기입니다, 이거. 예? 2005년 구속되기 전에도 또 비슷한 짓을 또 했어요, 보니까. 비슷한 걸 저질렀어요. 2005년 4월인데 이 강 씨는 공동 등의 공범 등 3명과 함께 여성들의 금품을 갈취해서 나눠 갖자고 범행을 공모했습니다. 자, 같은 해 8, 9월 10여 차례에 걸쳐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는데 칼, 테이프, 오토바이 헬멧, 마스크 같은 거 구매하고요.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을 했습니다. 자, 같은 해 9월 홀로 새벽에서 차에 내리던 여성을 흉기로 협박해서 금품을 뺏은 뒤에 차량 안에서 성폭행도 저지릅니다. 또 이들은 같은 해 8월 27일에 한 피부관리업소에 침입해서 혼자 가게를 지키고 있던 사장님을 또 폭행하고 감금하고 이후 가게에 찾아온 손님들도 역시 협박하고 또 손발을 묶은 뒤에 현금과 금반지 등을 뺏어서 달아났습니다. 이게 40일 동안요. 약 피해 여성만 30여 명이고요. 피해 금액도 무려 수천만 원에 다다릅니다. 자, 승 의원님. 네네. 저는 말이죠. 제가 이제 사건 반장을 진행을 하면서 어떤 분들은 이제 제가 이제 약간 좀 흥분해서 말을 하고 그러면 너무 극단적이다 또 이렇게 지적을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아니 근데 진짜 이제는 정말 피해자들 인권도 좀 생각하자고. 이제 우리나라 권위주의 정권 아니잖아요. 이제 인권 선진국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분명히 아니 이게 제가 보세요. 이자의 신상이 지금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사실 아니 이런 자들을 놓고 얼굴을 공개해야 할지 말지를 가지고 막 논한다는 것 자체가 이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민들의 법 감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많은 국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할 겁니다. 사실 두 가지 측면을 제가 그냥 정말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원래 성폭력을 딱 범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출소를 하게 되면 성범죄 알림이 2에 분명히 등록대가 돼 있는데 이게 2005년에 범죄를 저질렀는데 성범죄 알림 2는 2009년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소급표 검지의 원칙. 그래서 범죄 이후에 제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성범죄자 알림이 2에는 이름이 나올 수가 없었는 거고요. 지금 가장 제가 봤을 때 좀 마음이 불편했던 거는 지금 전자감시장치가 딱 부착되잖아요. 그럼 부착될 때 이게 소급이 가능하거든요. 헌법재판소에서 이거는 형벌과 관계없다 이래가지고 부착할 때 판사님께서 굉장히 엄중하게 꾸짖으세요. 어떻게 꾸짖는가 하면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 것은 교정시설의 내에 있었기 때문에 범죄가 안 일어났는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재된 성폭력의 섭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은 상당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지켜봐라. 이렇게 판사님이 엄혹하게 말씀 주셨는데 지금 법무부에서는 이것도 또 요건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1:1 보호관찰을 붙이기 위해서는 전과 3범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사람 96년 전과 하나, 그다음에 2005년 전과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2번 전과라서 1대1 보호 관찰이 안 됐다고 하는데 판사님의 판결문에 보면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했으면 법이 좀 이렇게 영어 한마디로 쓰면 플렉스블 해야 되잖아. 이게 그때그때 맞추어서 가야 되는데 야 2번 아니고 3번 아니었으니까 3번 아니었으니까 2번이었으니까 아니야.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가의 존립의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96년도 나오자마자 이렇게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거거든요. 2005년에. 그럼 지금도 나오자마자 흉악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다면 조금 더 들여다봤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은 알겠습니다. 뭐 하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영장 청구 됐습니까? 아직 경찰이 신청하지 않았는데요. 오늘 중에 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신청하면 검찰이 바로 청구를 할 걸로 보입니다. 자, 이 전자발찌와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잠시 후에 다시 조금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장난으로 그랬다. 자, 주말 사이에 진짜 이 영상 보시고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되려고 이러냐 정말 가슴을 쥐어뜯으셨을 것 같은데 자, 저거잖아요. 예, 송 기자. 네, 이게 지난 25일에 경기 여주시에서 고등학생 4명이 60대 여성을 조롱하면서 폭행했습니다. 지금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 국화꽃을 가지고 이제 머리를 때리면서 조롱을 한 겁니다. 저 여성은 근처에서 나물도 팔고 노숙도 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결국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 이유는 담배를 사다 주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또 경찰이 조사를 하니까 장난으로 그랬다, 죄송하다라고 이유를 밝혔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은 당시 상황 어땠는지 직접 영상으로 보고 가시죠. 야, 네 남친 어딨어? 헤어졌냐? 손 닿지 말고. 아니, 담배 사줄 거안 사줄 거 그것만 딱 말해. 사주라고. 사주 안 사줄 거야. 나이가 몇 살이야? 학생 시절. 17. 근데 왜 너는 몇 살이야? 웃기네. 아휴, 진짜 저것들 진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거 진짜. 예? 자, 최영진 리포터 조금 구체적인 상황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게 진짜 이게 장난 아닙니까 이게? 저도 주말 동안 이 영상 보면서 굉장히 화가 나고 또 저 여성께 뭔가 모르게 죄송한 느낌이 들어서 막 눈물도 나고 그랬는데 자, 영상에는 이 남학생 일행이 여성에게 반말로 담배 안 사줄 거냐 조롱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여성이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옮기지 마, 여기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겁을 주기도 했고요. 자, 여성이 몇 살이냐, 학생 아니냐 이렇게 또 물어보자 남학생은 꽃으로 여성의 머리를 때리면서 나 17 이라면서 윽박 질렀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영상을 찍고 있던 여학생들 옆에서 웃음소리가 막 들려요. 이게 진짜 너무 화가 나고 하물며 저 때린 꽃도 그 소녀상 추모 꽃이었다고 합니다. 예. 말이 안 됩니다. 승희님 진짜 지금 방금 얘기를 했지만 그 꽃이 그 꽃이었다는 거잖아요. 사실 상가집에 가서 추모를 위한 국화꽃을 들고 옆에 있는 사람을 때렸는 형상인데요.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국화꽃을 한 서너 송이를 가지고 와서 그 60대 여성에게 때리는 모습이 보이는데 지금 방금 이제 수독되어 있는 장면이 보이는데요. 추모 국화로 옆에 계시는 여성을 때리고 있는 저 모습, 그리고 저 마스크를 벗고 있는, 그리고 때릴 때 자기 몸에 힘을 줘서 할머니에 내리치는 저 학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분명히 저 17세면 또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분명히 잘못했다 그랬잖아요. 그 잘못이 진짜 사과일까요? 제가 봤을 땐 핑계인 것이고 자기의 어떤 지금 현상을 그냥 단순히 빠져나갈 듯한 모습인데 할머니에게 너무 죄송했으면 안 했어야죠. 죄송하다고 말하는 저 말, 저는 법원이 정말 진정어리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저는 이런 사건을 볼 때마다 정말 저런 애들은 진짜 엄하게 처벌하고 이렇게 하면 진짜 정신 차릴까? 저는 그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애들 엄하게 다 컸잖아요. 커서뿐만 아니라 엄하게 처벌을 사실 힘듭니다. 소년법상 엄하게 처벌을 못 하는데 중요한 거는 저 아이들이 부모에 대한 그 존경심이라든지 저는 예의 범죄는 없는 거예요. 학교에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저거는 법으로 처벌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 60세 먹은 노인이면 할머니와 같은 건데 그분을 담배 사달라고 하고
그리고 꽃으로 때리는 것 조롱했다고 하지만 꽃으로 때리는 행동도 저것도 폭행이거든요. 처벌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소년법상 약하게 처벌한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도 중요하지만 저 소녀들을 철저하게 학교에서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가정교육도 철저히 시켜야만 저런 행동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꼭 처벌만이 능사는 아닌 거죠. 뭐 팀장님은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또 생각이 좀 다릅니다. 이게 모르겠어요. 진짜 오늘따라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오늘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그 사건을 준비를 못했는데 오늘 오전에 자기한테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고교생 형제가 자기 70대 친할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오늘 오전에 보도가 됐습니다. 이건 저희가 아마 내일 좀 정리해서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이 60대 여성 그래도 애들 좀 선처해달라,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하셨네요 또. 네,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던 건 맞다고 하면서도 그 이후에 와서 다음부터 안 하겠다고 했다, 약속했다. 그러니까 이제 용서해주기로 했다, 이런 뜻을 밝히셨다고 합니다. 자, 승현님, 저는 이 할머님이 진짜 내 손주 같아서였겠죠. 또 우리 팀장님 말씀처럼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생각도 하셨을 것이고. 하지만 저는 그 생각도 해봤어요. 만약에 애들을 진짜 좀 엄하게 처벌을 해달라고 했더라면 얘네들이 나중에 와서 또 무슨 보복을 계속 그 자리에서 이분이 채소를 파는 노점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부분에서 첫 번째 제가 제일 고민했던 거는 이게 단순 폭행이면 반의사 불벌죄라서 사실 더 이상 그 가해 청소년들 형사처벌을 아예 받을 수 없는 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처벌의 불언의 의사표시를 어떻게 볼까라는 고민을 했는데 만약에 제가 이 청소년들 좀 엄혹하게 처벌하기 위해서 간다면 폭처법에 공동폭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4명이 같이 폭행을 했다라는 볼 수 있는 정황이 있는 거잖아요. 분명히 저 폭행했을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웃었고 그 폭행에 가담을 하지는 않았지만 저 의사를 같이 공동으로 가졌다면 4명이 공동폭행, 즉 공동폭행죄가 된다면 반의사 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좀 열어봐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게 정말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가 있어가 형사상 처벌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국가공공기관에서는 민사소송 좀 제기해서 이 할머니의 억울함 좀 풀어줘야 되지 않을까. 분명히 민사 750조에는 고의 또는 과실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니까요. 그런 부분 국가에서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팀장님, 근데 실제 이 경찰로 재직하시는 동안에 이런 어린 학생들의 범죄 같은 것도 많이 다뤄보셨죠? 그렇죠. 최근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어린 학생들이 사실 본분을 잊고 어른들한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기들이 담배를 피운다 하더라도 어른들이 지나가면서 제지하게 되면은 그거를 시비로 해서 폭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도 어린 학생들이 담배를 피거나 어떤 그 방탕한 한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제지를 못 하더라. 그러니까 아까 승희 의원이 말한 대로 사실 그 어린 학생들이 하더라도 죄를 증거돼서 엄격하게 처벌하면 되지만 실제상 소년법상은 소년들한테 좀 관대하고 지도 편달이지 처벌 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그렇게 법 감정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예. 아니 만약에 팀장님, 만약에 이 애들 부모를 이렇게 불러서 네. 왜 애들 관리를 제대로, 이런 부모들 반응이 보통 어땠나요? 부모들 반응은 저희한테 조사 받을 때는 뭐 잘 키우겠다는 말을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학생이 뭐라 하면 엄마 왜 사과해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벌만 해가지고는 교도가 안 된다. 가정교육, 학교교육이 중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오늘 인물 이어갑니다. (20개월) 된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장모와 나눈 문자 메시지가 공개됐습니다. 남성은 손녀와 딸의 근황을 궁금해하는 장모에게 음란한 내용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의 주요 인물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 인물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엽기적인 메시지입니다. 자, 이게 저희가 몇 번 전해드렸던 사건입니다. 사건 자체는 20개월 된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학대 끝에 살해한 20대 남성. 자, 그런데 이자가 자기 장모님에게
정말 터무니없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네, 그 문자 메시지가 이번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공분을 받고 있는데요. 이 남성은 20개월 된 의붓 딸을 성폭행하고 또 학대해서 숨지게 한 남성이었습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가 메시지 내용을 일부 공개했는데 그러니까 피의자가 장모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딸과 연락이 잘 되지 않은 장모가 걱정이 돼서 연락을 하니까 이 피의자가 뜬금없이 어머님과 한번 하고 싶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니까 무슨 소리냐고 물으니까 이 남성은 정확하게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를 하면서 어머님과 한번 하고 나면 공유하겠다. 그러니까 궁금해하는 아내와 딸의 근황을 공유하겠다고 말합니다. 자, 이 인간이 얼마나 미친 인간이냐면 제가 딱 보시면 아시잖아요. 자기 딸과 자기 손주에 대해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 못해서 장모가 이복에 누구 서방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애들 소식 좀 알려줘. 그러니까 저딴 문자를 보낸 겁니다. 예? 자, 최영진 리포터. 근데 이 문자를 보낸 시점이 더 충격적이에요. 진짜 죄송합니다만 이거 진짜 미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20개월 아기를 상습폭행하고 성폭행하고 살해한 지 2주가 지난 후예요. 그러니까 딸과 소녀에게 연락이 안 돼서 걱정하는 이 자신의 장모에게 저렇게 보낸 겁니다. 자, 저는 처음에 이 사건이 딱 벌어졌을 때 보도가 됐을 때 지역 매체에서 처음으로 이 학대뿐 아니라 이 20개월 딸한테 성폭행도 했다 뭐 이런 보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하지만 이후에 경찰에서 확실히 그 부분, 그 성폭행 부분을 확인을 안 해줘서 대부분의 매체들이 학대 부분만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보도를 보면서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 설마 20개월짜리 아이를 그러진 않았겠지. 한편으로는 약간 좀 안심도 했었는데 이게 나중에 이렇게 확인이 된 거예요. 자, 범행 2주 후에 딸과 손녀를 보고 싶어하는 장모한테 그런 문자를 이게 저는 진짜 사건 반장 통해서 여러 정신나간 인간들을 소개했지만 정말 특별한 것 같습니다. 이 인간은 진짜. 특별한 사람 맞죠. 왜냐하면 변태 성욕하고 제가 볼 때 사이코패스의 성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성적인 자기 욕구를 위해서는 뭐든지 할 사람이다. 그렇다 한다면 말씀드린 대로 20세 아이한테 몹쓸 짓을 했다. 그리고 그거를 묻는 장모한테 그런 음란 문자 보냈다. 이건 사람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야수 악마의 심장을 가진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결혼생활을 하고 변제는 이해를 안 가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 충격적인 사건은 이 남자에 대해서는 조사도 그렇지만은 법원에서도 아주 강하게 엄하게 처벌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문자를 공개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가 공식 보도자료에 이자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이런 폐륜 악귀라는 표현을 썼어요. 예. 자, 이게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이 이 사건 이후에 DNA 조사 저는 그러니까 이자가 이 행동을 했을 때는 20개월짜리 딸 아이가 자기 친딸이라고 생각을 하고 했어요. 이 부분도, 그런데 예. 나중에 그게 아니었어요. 이 부분도 언론에서 되게 이렇게 쉴드를 했죠. 이게 진짜냐 진짜가 아니냐 어떤 특정 언론에서 친부가 아니다 이러니까 제일 처음에 경찰발 첫 번째 기사는 친부 맞다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오고 그래서 이게 설마 그러면 성폭행 아니겠지. 그래 뒤에 있는 기사도 이제 사실 킬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 보니까 이 남성은 자기 친딸이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20개월 아이에게 제가 이 말을 입에 담는 게 참 무섭고 떨리는데요. 성폭행을 했다라고 하면 도대체 이게 가능할까? 성폭행했는 그 사람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겠지만 그 아이가 받은 그 충격은 진짜 이 말로 할 수 제가 말이 떨려서 말이 안 나오는데 말로 할 수 없을 그냥 입으로 담을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또 DNA 조사 결과를 딱 보여주면서 그 20개월짜리 아이가 네 딸, 너의 친딸이 아니다라고 했더니 그걸 또 되게 당황했답니다. 그 얘기를 듣고서. 자, 아무튼 지난 27일 첫 재판이 있었는데 어땠어요? 그 재판 내용 좀 혐의 그리고 또 진행 상황 좀 정리해 주시죠. 자,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살해, 또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과 사채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에 대한 첫 재판을 심리한 뒤에 오는 그 10월 8일 검찰 구형을 앞두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양모 씨와 그 친모는 지난 27일 대전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학대 살인 그리고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사채은닉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자가 딸을 성폭행하는 동안에 그 친모가 같이 살고 있었는데 친모한테는 야, 너 잠깐 다른 방에 가 있어 한 다음에 그 짓을 했답니다. 예? 자, 일단 예상과 달리 이자가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은 했네요. 사실 그 전까지는 극구 부인했습니다. 학대했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성폭행은 아니다라고 극구 부인을 했는데 아마 검찰에서 여러 가지 포렌식의 증거들을 많이 제출했는 듯합니다. 특히 아이 몸에 나와 있던 여러 가지 상흔, 특히 어떤 신체 일정 부분에 나와 있던 그 많은 혈흔들이 결국 그로부터 만들어진 성폭행으로부터 만들어진 혈흔이라는 게 어느 정도 법원에 충분히 설득력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성폭행에 대해서 자백을 했는 것 같고요. 저는 제일 화가 나는 게 이런 사건의 이 정도면 지금 이미 재판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신상공개가 법원의 판결로밖에 안 돼요. 그 전에 신상공개가 됐어야 되는데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는지 아동학대 살인의 13세 미만 성폭행범 얼굴을 저희가 보지 못했다는 게 참 되게 화가 나는 부분입니다. 예. 팀장님, 지금 그 도대체 친모는 뭐 하고 있었느냐? 친모는 뭘 했길래 이 자기 남편의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제지하지 못했느냐? 알고 봤더니 이 변호인 측 친모 측 변호인의 주장은 심리적 지배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던데 이게 뭔 소리일까요? 왜냐하면 그 친모 그 정 씨가 실제적으로는 정신 장애는 아니지만은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가해자, 그 남성으로부터 어떤 그 심리적으로 지배 당했다는 얘기는 즉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심리적 지배도 중요하지만 육체적으로도 지배를 당했겠죠. 그걸 주장한 거죠. 왜 한 이유가 뭐냐면 감형을 받기 위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참 그런데 저는 뭐 아무리 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뭐 가스라이팅을 뭐 당하고 있고 하더라도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정말 너무 끔찍해서 자, 승현님,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이 인간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직 몰라요. 경찰들밖에는 몰라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누가 저한테 여쭤보더라고요. 저 사람 얼굴 아느냐? 저도 모릅니다. 이게 사실 범행 단계에서 아동 학대 범죄, 그 아동이 여러분들 다 읽어보셔서 아시잖아요. 그 아이가 얼마만큼 무참하게 그 이불 속에서 그 남자로부터 폭행당해서 사망했는지가 드러났다면 저 정도면 충분히 제가 봤을 때 그 살인사건 하나만으로도 저는 신상공개가 되었어야 하고 또 아니란 성폭행 사실을 알았다면 검찰 단계에서라도 한 번 정도 신상공개를 열어놨어야 되는데 이제 피의자 단계에서는 신상공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것은 분명히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을 했다면 이제 재판 확정 후에 이 사람에 대한 신상공개를 검찰이 신청하면 법원이 결정으로 신상공개할 수 있으니까요. 검찰 분명히 엄혹하게 공소 유지하면서 바로 다음 날 지금 자백했기 때문에 결심으로 가게 되는데요. 분명히 신상공개 신청해야 되고 법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상공개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도 우리 가족 여러분들 상당수가 야 너희 언론사가 왜 얼굴 공개 안 해? 왜 불러 저거 걷어내지 않는 거야? 라고 지적을 하시는데 저희도 그러고 싶어요. 하지만 저자들이 말이죠. 행여 우리 언론사를 상대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라고 고소를 하면 저희가 집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법이 그러니까. 자, 오늘 인물 여기까지고요. 다음 오늘 법 이어갑니다. 어린 남매를 쓰레기가 가득 찬 집에 방치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엄마가 2심에서 감형을 받아 석방됐습니다. 몸에 든 귀신을 쫓는다며 침을 놓아 사망사고를 낸 60대 승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의 주요 판결을 알아봅니다. 자, 쓰레기로 가득 찬 집에 자녀를 방치한 40대 엄마 재판인데요. 자, 이게 지난해 12월 집주인의 신고로 모든 게 그래도 밝혀졌네요. 예, 참 오늘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사건들이 지난해 12월 김포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남자아이의 울음소리 때문에 도저히 잠을 잘 수 없다는 그 주민의 신고로 이렇게 밝혀지게 된 겁니다.
자, 빌라를 찾은 아동보호기관 직원들과 경찰은 집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할 말을 잃게 됩니다. 화장실 베란다 곳곳에 쓰레기가 가득 차 있었고 냉장고 속에는 뭐 죽은 벌레 또 뒤섞인 배달 음식이 참 가득했다고 합니다. 방 곳곳에는 빈 컵라면 용기가 뭐 뒹굴거리고 있었다고 하는데 자, 이 집에는 어린 남매가 방치돼 있었어요. 당시 오빠가 12살이었고 그 동생이 5살이었는데 모두 진짜 뼈만 앙상했다고 합니다. 거의 뭐 너무 굶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하고 특히 그 동생, 여자 이제 동생인데 몸이 굉장히 불편했다고 해요. 뭐 걷거나 일어서는 게 좀 불가능했고 또 음식물 섭취도 좀 어려웠다고 합니다. 자, 집과 남매의 상태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그 부모는 과연 뭘 하고 있었을까요? 부모는 뭐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부는 없었고 엄마가 자 혼자 이제 이혼한 뒤에 아이를 혼자 키웠어요. 그런데 이제 결혼도 안 한 상태에서 둘째를 낳은 거예요. 그런데 알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원래 이분이 이제 프리랜서 작가라고 하는데 그 취업 준비생에 대한 자기소개서를 써주는 걸 했었는데 요즘 예. 취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아마 홍보 일을 대행은 써주는 걸 했나 봐요. 자리를 비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주 못 왔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이를 좀 다른 사람 시켜서 했어야 되는데 부모한테는 이 사실을 숨기니까 자기가 없으면은 케어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경제가 얼마나 약했냐면은 월세를 10개월 정도를 밀려는데 주인이 참작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렇다 한다면 굉장히 열악한데 물론 이 여성이 잘못했어요. 책임을 져야 돼요. 하지만 이 여성한테 아기를 낳게 한 남자는 이혼남이라든지 그 미혼모 남자는 뭐 하는 사람인가 이해가 안 갑니다. 남자들이 반성해야죠. 여자도 나빴지만은 더 나쁜 건 이 여자분에게 아이를 낳게 한 그 남자들 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얘기는 그 말미에 다시 한번 제가 좀 여쭤보기로 하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이번 재판 체크 포인트 짚어보죠. 편의점 기프티콘만 보냈다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비웠어요, 엄마가. 애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이걸로 끼니를 때워라 하면서 편의점 기프티콘을 보냈다. 맞습니다. 2달여간이나 자리를 비웠는데 그동안에 편의점 기프티콘을 보내서 뭐 김밥이나 컵라면을 가져갈 수 있게 해줬다는 겁니다. 그 인근 편의점 직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핸드폰 쿠폰을 항상 보여줬다. 그리고 항상 혼자 왔다고 했고요. 또 좀 안 씻고 머리도 좀 그랬는데 그게 집에서 뒹굴뒹굴 하다가 배고파서 나와서 그런 건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일단 오빠도 오빠라고 해봤자 12살 초등생입니다. 뭐 둘째, 이 여동생은 5살. 그러니까 솔직히 오빠가 이렇게 책임을 지고 있지만 오빠도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정말 어린 나이죠. 자, 뭐 그런데 이제 우리 김 팀장님이 남자의 잘못이다. 저도 동의하는데 일단은 그래도 1차적인 양육의 책임은 엄마여야 됐는데 이거는 조금 엄마가 무책임했죠. 사실 12살이면 진짜 우리 앵커 말씀대로 자기도 누구에게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데 그 5살 자기 여동생을 위해서 그 여동생을 보살핍니다. 그런데 저희 이제 그 나중에 그 그래프에 보면 나오겠지만 5살짜리 여아도 지적 장애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발달 장애가 있어서 그 당시에도 굉장히 기저귀를 차고 있는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되게 안타까운데 사실 어머니에게 물어봤어요. 딸의 발달 장애를 알고 있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알고는 있었는데 언제부터 그랬는지는 모른다. 그리고 굶긴 적은 없다. 발달이 늦은 건 내 잘못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요. 저 눈물이 핑 도는데 이게 어떻게 자기 잘못이 아닐 수가 있습니까? 자기 배로 태어난 아이인데 그 아이가 당연히 돌봄을 더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는 그 부모, 특히 엄마의 마음 참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얘기를 발달이 늦은 게 제 잘못이 아니잖아요 라고 했다는데 글쎄요. 그런데 제가 이 기록을 보니까 어린 아이들한테 꼭 맞춰야 할 필수 예방 접종 같은 것도 한 번도 맞힌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런 소리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 결국 이 40대 엄마 재판에 넘겨졌는데 자, 그럼 1심 판결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1심은 아동 유기 혐의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징역 2년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그 출장을 핑계로 더러운 환경의 아이들을 방치했다. 그리고 딸의 경우엔 장애가 있음에도 양육과 치료를 등한시했다면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일단 엄마라는 사람이 이제 재판 과정에서 아이들을 내가 직접 키우고 싶다, 선처해달라고 호소를 했는데 1심에서는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예, 것 같습니다. 1심에서는 결론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앞서서 이 엄마가 이제 JTBC에 상황을 핑계로 내 잘못을 회피하고 싶지 않다. 아이들한테 미안하다 이런 또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죗값을 치르고 아이들을 직접 돌보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자, 그런데 1심입니다. 1심 재판부는 가정으로 이 피고인을 복귀시키더라도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이 엄마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이들 둘을 키우면서 2달 넘게 외부 출장을 가는 그런 일을 굳이 했어야 될까? 그 상상해 보시죠. 아니 물론 제가 이제 뭐 제3자 된 입장에서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는데 좀 다른 일을 했더라면, 그래 아이들하고 계속 같이 지내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더라면 저는 그래도 조금 이해를 했을 것 같은데 2달 동안 외부 지방 출장을 가는 그런 일을 하면서 이런 핑계 변명을 한다. 자, 아무튼 승 의원님, 네. 2심 재판부의 판단은 어땠습니까? 2심 재판부는 조금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앞에는 실형이 나왔지만 2심 재판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를 합니다.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는 말은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는 건데요. 법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그리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외할머니도 피고인을 도와, 즉 어머니겠죠. 아이들을 성실히 보살피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니 사실상 아이들의 복지를 생각해서 집행유예를 해준 듯한데요. 아까 우리 앵커께서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 왜 2달 동안 가야 되느냐. 사실 뭐 프리랜서의 입장에서는 갈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어머니를 국가가 좀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아이들은 그러니까 모든 아이는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는 권리가 분명히 있는데 그 권리 국가가 좀 적극적으로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어머니가 다음에 또 이 아이들에 대한 어떤 돌봄을 하지 않는다면 국가기관에서 이 아이들 분명히 그 쉼터로 가서 제대로 양육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치밀하게 이 아이들의 장래를 살펴야 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팀장님 아까 해주셨던 말씀 조금만 더 해보시죠. 그러니까 진짜 이 엄마가 잘못했습니다. 1차적으로는. 하지만 그 아이를 아이는 뭐 엄마 혼자 낳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여성이 잘못하고 처벌받는 건 당연합니다. 물론 2년 징역에 집행유예 했다고 한다면은 판사 입장에서 볼 때는 반성하고 있으니까 하는 걸 그렇게 해요.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여성이 나온다 하더라도 경제적 능력이 없다. 그럼 이 두 아들딸에 대한 양육비를 받았느냐 문제인데요. 양육비를 누가 줘야 되느냐? 당연히 남자가 줘야 되겠죠. 그 그럼요. 남성을 찾아가지고 양육비를 물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죠. 법적으로 정말 힘들 거예요.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남성들이 반성하라는 얘기지 이 여성이 죄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죄를 받고 처벌받아야 되지만은 그보다 더 처벌받을 사람이 이 여성의 임신시키고 출산을 방기한 그 남성이란 얘기죠. 알겠습니다. 첫 번째 재판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재판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귀신의 반응 살펴보자. 하하,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이거? 예. 60대 승려가 이제 본인이 암살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다른 신도를 통해서 한 손님이 찾아옵니다. 60대 남성인데 다리 통증을 호소하면서 찾아온 거죠. 본인의 암사로. 승려는 다리 종아리 부위를 손으로 주무르고 피해자가 배 부위에 통증이 있었다고 이야기하자 이번엔 피해자의 배 부위를 또 만져봅니다. 배꼽 쪽이 좀 딱딱해 보이자 종아리가 이렇게 통증이 있는 건 배 통증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자 여기서 귀신이 머물러 병을 일으킨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침을 놓아서 귀신의 반응을 살펴보기로 마음을 먹은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길이 약 6cm의 침 2개를 피해자 배꼽 위 부분에 있는 동맥혈에 약 4.5cm 깊이로 찔러 놓고요. 약 3분 후에 침을 뽑은 후 침을 놓은 부위로 손으로 주무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 한의사도 아닌데 이게 본인이 직접 침까지 놓은 거예요. 승 의원님 왜 이런 불법 의료 행위를 할까요? 이거 이게 사실 동양에서 나와 있는 한의학적인 침술이기 때문에 성녀들께서 자기들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하셨는데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100% 이거 무면허 의료 행위고 이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례를 좀 살펴보면 수지침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데 그게 아닌 저런 어떤 대침을 놓는 거는 분명히 불법 의료 행위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 환자가 피해자가 그냥 뭐랄까 그래도 무사했더라면 저희가 조금은 이런 일도 있었구나 하면서 약간 해프닝성으로 전해드리겠는데 송 기자 숨졌어요. 네, 결국에 숨졌습니다.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이 침을 놓은 부위를 보니까요. 배꼽 왼쪽에 딱딱한 부위였습니다. 이 부분이 혈전이 쌓여서 딱딱해진 동맥혈 부위인데 이곳에 이제 침 2개를 놨다가 3분 후에 뽑았고 그 뒤에 손으로 문질렀습니다. 그 뒤에 다리가 마비되는 증상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그 대학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바로 받았는데 두개강내 뇌출혈, 그러니까 뇌출혈로 결국에 숨졌습니다. 이승려 의료법 위반 혐의 그리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 팀장님, 승려는 지금 자기 혐의를 인정했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침술 행위가 업무상 과실치사로 볼 수 있는데 본인은 뭔 얘기냐면 배꼽에 쪽에 침을 놨는데 왜 뇌출혈로 사망하느냐. 자기는 인정할 수 없다. 승려 같은 경우에는 의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학식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변명하기 위해서 지금 변명하는 것뿐이지 실제적으로는 의학적으로는 가능하거든요. 이걸 그냥 부인하는 거죠. 아니라 자기 인과관계가 없다. 배에 침 놓는 거하고 뇌출혈하고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을 하는 것뿐입니다. 자, 배에 침을 놨는데 환자는 뇌출혈로 사망했다. 자, 재판부는 그러면 침을 놓은 행위 그리고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봤나요? 네, 재판부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국과수 그리고 대한의사협회의 감정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국과수에서는 이 침술로 혈전이 발생해서 혈류가 막혔을 수 있다. 그리고 이걸 치료하다가 뇌출혈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부는요, 복부만을 자극했더라도, 그러니까 배에 침을 놨더라도 사람 몸의 곳곳을 이동하는 혈액의 특성상 뇌출혈이라는 결과가 나타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형량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징역 2년에 사람이 죽었는데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전에 자신의 그 암자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여러 번 시술해서 효과를 보았다 하더라도 결코 이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무면허 의료 행위를 통해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별다른 전과도 없고 2,700만 원 유족을 위해서 공탁한 점을 참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승 의원님, 네네. 사람이 죽었는데 그래도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자기들도 인정을 했는데 집행유예는 좀 저는 납득이 안 되는데요. 과실이라서 그래요. 이게 승려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는 고의가 없이 그냥 과실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 때문에 사실상 집행유예가 나온 듯하게 보이는데요. 여기서 가장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무리 용하다고 할지라도 의료법에 관계된 의료인이 아니라면 이런 일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분명히 사후 대처가 가능한 병원에서 이러한 침수를 받으셔야지 이런 어떤 아무리 용하다고 말하는 불법 의료인들에게 이런 행동을 해서는 이런 치료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가족 여러분들 사건 반장 처음부터 보시면서 많이들 좀 화가 나고 계시죠? 일단 좀 숨 좀 잠깐 고르고 가겠습니다. 오늘 법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계속해서 사건 엑스파일 이어갑니다. 조금 전 오늘 사건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여성 2명을 살해하고 자수한 50대 남성의 범행 전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사건은 이전부터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2014년 8월 한 40대 남성은 충북 청주에서 성폭행 범죄를 저지릅니다. 이 남성 역시 경기도 평택의 집에 전자발찌를 몰래 빼놓고 도망 중이었습니다. 성범죄 3건을 포함해 무려 전과 15번인 이 남성. 검거된 후에 보호관찰소 직원들이 전자발찌를 헐겁게 채워놨길래 그냥 벗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전자발찌를 양말 벗듯이 그냥 벗고 나가 성폭행을 했다는 겁니다. 허술한 관리 때문에 성폭행 피해자가 1명 더 생기게 된 건데요. 이제 헐겁게 채우는 실수는 사라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범죄자들은 많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공업용 절단기를 사용해서 끊고 달아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데 한 해에 20건 내외에 발생합니다.
성폭력 범죄 재범을 막겠다면서 2008년에 도입된 전자발찌가 추가 범행을 막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전자발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 계속되고 있는데 해결 방법은 없는 걸까요? 오늘 엑스파일에서는 전자발찌로 대표되는 전자감독제도의 허점 알아보겠습니다. 자, 앞서 저희가 맨 처음 전해드렸던 이 강모 씨 사건, 그러니까 여성 2명을 살해하고 전자발찌 찾던 그 강모 씨 사건 관련해서 김부겸 국무총리가 오전에 국민들께 송구하다라고 뭐 사과문도 SNS에 올렸더라고요. 자, 그런데 지금 송 기자가 소개한 그 사건도 정말 황당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일반적으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다 그러면 무슨 그 절삭기 같은 거를 뭐 이렇게 잘라서 하는데 네. 이자는 그냥 쑥 빼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더 황당한데요. 보통 공업용 절단기로 잘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사건이 발생한 건데 이 경우에는 이제 헐겁게 해놨다는 겁니다. 이유를 들어봤더니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한 번 오작동을 했다고 합니다. 오작동을 해서 직원이 다시 와서 새 걸로 기기를 바꿔주는데 그 과정에서 매우 헐겁게 채워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벗겨지기 때문에 그냥 벗고 나갔다는 거고요. 결국에는 집안에 있었기 때문에 훼손 경보도 울리지 않았고 보호관찰소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20대 여성은 추가로 성폭행을 당했고요. 최근에 이런 전자발찌 훼손된 거 많이 전해드리고 있는데 2008년부터 도입된 건데 제 역할 다 하지 못하고 있는 지적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 장면이 그 훼손 후의 상황이죠? 맞습니다. 훼손을 하고 그냥 일반인처럼 백주 대낮에 도로를 지금 활보하고 있는 겁니다. 전자발찌가 집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몰랐던 상황이었습니다. 승 의원님, 네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예? 뭐 사실 우리가 선택지가 2개밖에 없어요. 형기가 만료가 되면 이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은 사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형기 만료 있는 사람을 중간에 다른 데 데리고 있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이 사회에 나와야 되니까 사회에 나왔을 때 그러니까 전자발찌라는 게 범죄를 억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은 되는데 지금 우리 송 기자님이 말씀 주신 바와 같이 범죄를 억제할 수 있는 충분한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서 끊임없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지금 아마 전자발찌를 훼손하면 우리 형은 7년 이하의 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판사님들께서 형을 2개월, 3개월, 2개월, 3개월 이렇게 주세요. 제가 사건 한번 찾아보니까 4번 전자발찌에 관련된 여러 가지 훼손과 기타 등등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형량이 1년 미만으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전자발찌에서는 7년으로 만들었지만 판사님은 다른 손괴 사건을 분명히 판단을 하실 거잖아요. 그럼 손괴 사건에서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도 형을 높게 만들지 않았는데 과연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전자발찌를 끄는 걸 얼마만큼 형을 만들 수 있느냐라는 논의 때문에 형도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윤훈장 범죄예방국장께서 형을 높이겠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형을 높이는 거는 맞지만 거기에 알맞게 법원의 형량도 올라가야 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얼마 전에 그 한바왕 유상봉이라는 사람이 그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직접 이 전자발찌를 자기 발목에 차면서 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뭐 이렇게 막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며칠 전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팀장님, 근데 진짜 그 현직에 계실 때 말이죠. 전자발찌 찬 녀석들 좀 많이 보셨죠? 예, 많이는 안 보고 적당히 봤는데요. 문제는 전자발찌가 아무리 작게 만들고 견고하게 만들고 가볍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밖으로 차진 않을 거예요. 왜? 인권 침해 때문에. 근데 전자발찌는 발찌거든요. 그거 사람 손으로는 뜯지 못한다 하더라도 절단기를 들면 뜯어지거든요. 아무리 견고하게 만들어도 강철 절단기를 하게 되면은 자를 수가 있다. 그러니까 맘만 먹으면 자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절단기가 사용하지 않을 정도의 내구성 강한 거를 준비한다? 이건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정말 이렇게 작심하고 작정하고 그걸 자르려고 드는 자들한테 어떻게 그게 뭐 당해낼 수 있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다 보니까 당장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무슨 말씀하시냐면 아예 그냥 몸에다 칩을 넣어라 뭐 이런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인 말씀까지 하고 계세요. 아예 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그런 자들이 막 뭐 활보하는 걸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전자발찌인 건데요. 그 진짜 효과는 있나요, 이게? 전자발찌는 그 사람의 위치를 점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승재현 지금 예를 들어 상암동 JTBC에서 방송하고 있다라는 점이 찍히는 거예요. 그 이외에 이 전자 모니터링 장치가 해줄 수 있는 건 없죠. 사실 성범죄에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충동인 거잖아요. 그 충동에서 범죄를 저지른다면 모니터링이 있어도 성범죄를 저지르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내가 잡힐 수 있을 따름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말씀드리는데 전자발찌가 가장 최상의 조치가 아니라 제가 뭐 독일도 가보고 예, 미국도 가보고 핀란드도 가보고 프랑스도 가봤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죄 있는 사람 죄값을 치르게 만드는 게 맞지 않느냐. 그리고 아직도 여전히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면 사회에 나오는 거 불안한 거 아니냐. 어허. 왜 그 사람의 인권을 위해서 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느냐. 어허. 이 사람 제대로 좀 치료하자. 못 라고 나오게 해서 하나요? 예, 그 교정시설에서는 이 사람을 교정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죄값도 같이 치러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 이 사람의 재범 위험성이 완전히 삭제 안 될 수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거는 교정의 한계거든요. 실패가 아니라.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시설에서 제대로 치료받도록 만들어주는 것, 치료를 해주는 거는 인권 침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치료를 만들어줄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치료를 해주고 지금 이렇게 전자발찌 빵 끊으면 자기 스스로 재범 위험성을 드러냈잖아요. 그러면 교정시설로 보내는 게 아니라 교정실에 15년 동안 이미 살고 나왔는데 거기서도 어떤 재범의 충동이 안 없어졌는데 1, 2년 더 가본들 무슨 재범의 충동이 없어지겠어요. 그래서 새로운 시설이 좀 만들어져야 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일단 승 의원님은 전자발찌가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 진짜 작정하고 하는 녀석들한테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자, 이게 실제로 많이 훼손되고 또 그러면서 또 많이 범죄도 또 저지른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끊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위험한 이유가 이번 지금 사건도 끊고 나서 2명이나 지금 살해하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추가 범행을 저지르려고 작정하고 끄는 건데 와 이게 한 해에 20건 내외로 발생을 해요. 2016년에 18건, 17년에 11건, 18년에 23건이고요. 19년에 21건 등 매년 말씀드렸던 것처럼 20건 내외로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송 기자, 그러면은 올해는 어때요? 올해? 네, 올해도 지금까지 13명이 훼손했는데 그중에 2명이 지금까지 검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아, 2명이 안 잡혔어요? 네네, 지금 수사 중인데 아직 2명이 안 잡힌 지금 상태입니다.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려가 커지는 건데 아까 앵커가 말씀하셨던 그 한방울 유상봉의 경우에도 잡는데 2주가 넘게 걸렸었거든요. 지금 한 사례는 전남 장흥군에서 50대 남성이 지난 21일에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야산으로 도망가는데 아직까지 못 잡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2011년에 청소년 2명을 성폭행한 인물입니다. 자, 일단 승 의원님은 치료 시설을 만들어서 거기로 보내서 이자들의 이 사회로 이자들이 나오는 거를 그렇게라도 막아야 된다라고 일단 대안을 말씀해 주셨고, 자, 팀장님은 일선에서 이제 이런 경우를 막 이런 자들과 상대해 보시면서 야, 이거는 좀 이런 좀 대안점을 찾아야 되겠다 생각하신 게 있으면 좀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일단 뭐 치유 감호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가능하지만은 그래도 전자발찌가 있기 때문에 동선이 쭉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관리는 가능해요. 관리는 가능한데 인원이 부족하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 4,827명이 전자발찌를 채우는데 281명이 관리를 해요. 그럼 1인당 17.3명 관리한다. 그렇다면 인원이 부족한 거예요. 예산도 부족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가야 비상 걸려가지고 경찰도 동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망간 사람들을 찾을 수가 없어. 왜? 전자발찌를 끊었기 때문에 위치 추적이 안 돼요. 휴대폰을 갖고 있으면 가능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전자발찌가 무용론을 주장하는 분도 계시지만은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을 그 심리적 압박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없앨 수는 없는 거죠. 계속 채워야 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이어서 사건 상황실 넘어갑니다. 지금 이 시간 사건 상황실에 올라온 화제의 뉴스입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무리하게 진입하려는 차량에 항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적반하장으로 차량 운전자가 보행자를 신고했습니다. 지난 18일 부산 금정구의 한 횡단보도 보행자들이 길을 건너고 있는데요. 이때 갑자기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횡단보도를 지납니다. 놀란 보행자들이 멈춰서고 이 중 한 남성이 항의하듯 차 뒤쪽을 툭툭 치는데요.
그러자 차를 세우고 문을 여는 운전자, 되려 왜 차를 치냐고 따집니다. 남성이 가던 길을 가면서 사건은 마무리된 듯 했지만 떠난 차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불법 유턴을 한 뒤 남성을 쫓아왔습니다. 적반하장으로 남성에게 또다시 항의한 운전자, 남성을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아파트 경비원을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입주민에 대해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지난해 4월 아파트 경비 노동자 최희석 씨를 괴롭히기 시작한 입주민 심 씨. 심 씨는 주차된 차를 손으로 밀었다는 이유로 최 씨에게 수차례 폭언을 하고 화장실에 가둔 뒤 얼굴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경비원 최희석 씨는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다 유언을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요. 대법원이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입주민 심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입주민 심 씨가 자신의 책임에 대해 남 탓만 하고 있으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로 보기 어렵다고 질타했습니다. 자, 5년형이 대법원에서 이제 확정이 됐는데, 자, 이후에 이제 경비원분들의 처우, 그거에 네.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긴 했습니다만, 맞습니다. 하지만 뭐 지난주 저희 금요일 날 소개해드렸지만 그 에어컨 그거 좀 달았다고 네. 그 전기요금 니들이 내세요 해가지고 했다는 거 보면 뭐 크게 달라진 것 같지도 않아요. 네, 그렇다는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서울 강북구 이 아파트, 고 최희석 씨가 있었던 아파트에서는 자그마한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주차장이 조금 넓어져서 주차가 좀 더 편해졌다고 하고요. 경비원분들을 위한 그 휴게실도 좀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입주민들이 경비원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공고도 붙였다고 하고요. 올해 초부터는 그 이른바 경비원 괴롭힘 방지법 이게 시행됐는데요. 괴롭힘 금지 조항을 이제 아파트 공동 관리 규약에 넣도록 한 건데 이게 강제 수단은 없고 또 150세대 미만 소단지들은 제외되는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도 여전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자, 저희가 첫 번째 전해드렸던 그 횡단보도 거기 지나가는 영상 좀 보여주세요. 자, 최영진 리포터. 예. 저 사람 면허는 도대체 어떻게 딴 걸까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 검은 차량 보이시죠? 저게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고 있는데 저렇게 막 지나가는 거예요, 차가. 그래서 저 보행자가 툭툭 2번을 칩니다. 자, 그랬더니 왜 내 차를 치냐며 운전자가 또 반발을 한 겁니다. 지금 저 뭐라고 하는 것 같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보행자는 그냥 갔어요. 자, 그랬더니 저 검은 차가 몰라요. 본인이 가다가 이제 화가 났나 봐요. 화가 났겠죠. 유턴을 하고 돌아온 겁니다. 이제 저러다가 본인이 계속 혼자 욱한 거겠죠? 돌아와서 저 빨리 달리는 거 봐요. 저 진짜 운전면허 어떻게 따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운전을 어떻게 배웠고 도대체 어렸을 때 이런 도덕적인 거를 어떻게 좀 교육을 받았는지 몰라도 아니 차가 지나가면 사람이 서야 한다고 했대요. 그런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 주장을 끝까지 계속 그 고수를 하기 때문에 이 보행자가 어쩔 수 없이 경찰에 가서 고소장을 작성했다고 합니다. 자, 승현님 좀 한마디 해주시죠, 뭐. 저는 개인적으로 횡단보도는 절대적으로 사람 우선인 지역입니다. 차가 지나가면 사람이 서야 된다. 교통 문화에서 가장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게 사람 중심의 차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저런 형태로 차를 운전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뭐 보행자의 보호 위반도 있을 것이고 뭐 불법 유턴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게 있는데 제가 검사하면 저 행동에 대해서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이잖아요. 위험한 물건은 사람에게 달려오면 그 보행자들 입장에서는 그 마음에 충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근거리에서 위험한 물건을 휘둘렀을 때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전 자동차로 사람에게 밀어붙이면 특수폭행 가능하죠. 가능하겠죠. 그렇게 처벌합시다 우리가. 예, 그렇게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걸 단순히 그냥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니라 좀 엄중하게 다스려야 할 것 같아요. 이걸 그냥 뭐 알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이걸로 가는 것보다 좀 엄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이어서 전해주시죠. 음주운전 차량을 1시간가량 추격해 경찰의 검거를 도운 시민이 가수 겸 배우 이준영 씨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닷새 전 밤 9시 35분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앞서 달리는 이 자동차 어딘가 모르게 불안해 보이는데요. 만취한 운전자가 운전을 하고 있던 겁니다. 이 영상은 아이돌 그룹 유키스 출신의 배우 이준영 씨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인데요.
이상하다고 생각한 이 씨가 음주운전 차량을 쫓아가며 경찰에 신고했고 1시간의 추격 끝에 만취 운전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방송인 에이미가 또다시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올해 1월 5년 만에 한국에 입국한 뒤 재기를 노린 것으로 알려진 에이미. 에이미는 2012년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실이 적발돼 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이후 2014년 졸피뎀 투약으로 또 벌금형을 받으면서 강제 출국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국내로 돌아온 에이미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대 결국 구속됐는데요. 경찰 조사에서 에이미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이 관련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과거 마약류 투약으로 강제 추방됐던 방송인 에이미 씨. 새 출발을 하고 싶다는 의지를 내비쳤지만 같은 이유로 또 긴급 체포되면서 추방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상황실이었습니다. 자, 팀장님. 에이미 지금 벌써 몇 번째예요, 이게. 약간 중독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2012년 프로포폴 아시죠? 우유사라는 거. 이게 요걸 투약해가지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는데 2014년 졸피뎀이요. 항정의약품 그것도 투약해가지고 벌금형 받으면서 강제 출국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이제 마약을 손댔는데 제가 마약사를 하다 보면 예. 향정신성 의약품을 댄 사람들은 끊지를 못해요. 이게 중독성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담배보다 강하기 때문에 한번 그 마약에 대한 맛을 본 사람은 잊지를 못한다. 계속한다. 이거를 치유를 계속 병행해야 되는데 에이미 씨는 외국에 가서 치료를 안 받고 한국에서 또 했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일인데 여러분들 마약은 절대로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승 의원님, 추방되겠죠? 물론 뭐 지금 영주권자라서 사실 추방되는지 안 되는지는 확인돼야 되지만 벌금형도 추방됐기 때문에 지금 실형이나 집유 나오면 당연히 추방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취 운전자를 검거하는데 정말 큰 공을 세웠다. 이건 정말 너무 축하해. 이건 정말 칭찬해 마땅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이거? 만취 운전자를 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고 임했기 때문에. 근데 이 이준영 씨 대단하십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위험을 무릅쓰고 만취 운전자가 다른 사람을 피해 줄까 봐 추적해가지고 공개했다. 표창을 당연히 줘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사건 상황실 이렇게 정리하고요. 이어서 사건 현장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신개념 소통방송 사건반장에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사연 없는데요. 많이 보내주시면 이 시간 통해서 소개해 올리죠. 자, 오늘 찾아갈 첫 번째 현장은 뉴질랜드입니다. 뭐죠? 왜 다 저렇게 막 네, 한 흐릿하게, 여성이 좀 흐릿한데요. 아파트 건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뒤로 남성이 바짝 쫓아가는데요. 남성이 여성을 따라서 아파트 건물로 들어간 뒤에 엘리베이터도 함께 탑니다. 그리고 이따가 이제 여성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니까 남성도 따라서 내립니다. 야, 이거 무슨 일 벌어질 것 같은데요. 예, 잠시 후에 이 남성은 엘리베이터로 다시 돌아와서 아파트 건물 1층으로 내려가는데요. 더 놀라운 거는 이로부터 10분 뒤에 남성이 또 다른 아파트에 도착해서 또 다른 여성을 뒤따라가는 모습이 CCTV 영상에 포착된 겁니다. 이게 뭐 하느라고 저렇게 들락날락하는 거예요, 저거? 네, 알고 보니까 저 남성은 여성들의 신발을 노렸다고 합니다. 남성이 손에 들고 있는 게 신발 주머니인데요. 아까 나왔었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여성을 복도에 쓰러뜨린 다음에 신발 한 짝을 벗기고 달아나려고 했습니다. 여성이 비명을 질러서 주민들이 막아서면서 신발을 훔치지 못했고 다시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빠져나갔던 겁니다. 10분 뒤에는 또 다른 수법으로 또 다른 아파트에 가서 또 다른 여성의 신발 한 짝을 벗기고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을 뒤를 쫓아서 넘어뜨리고 신발 벗기고 도망가고 또 되풀이하고. 그렇습니다. 다른 데 가서 또 한 겁니다. 아니, 이게 잡혔어요? 현지 경찰이 지금 용의자를 쫓고 있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키가 180cm 정도, 20, 30대 아시아계 남성이라고 합니다. 얼굴도 지금 공개가 됐는데요.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그 CCTV를 정면으로 보는 모습도 찍혔습니다.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경찰은 여성의 신발을 노리는 이 이상한 공격이 더 큰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시민들은 좀 조심해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팀장님, 약간 변태 성욕인 것 같아요, 이자도. 그렇습니다. 여성 신발이 각자 틀리고 또 중고품인데 팔아도 돈이 안 되는데 예. 저걸
뺏는다. 변태 성욕도 있는 거고 또 이 신발 수집가가 있거든요. 변태 중에서도 신발 수집하는 것 같았기 때문에 좀 특이한 성격인데 아무튼 잡아봐야 정확한 내용을 알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현장 인도로 가보시죠. 이거는 또 뭘까요? 네, 이 인도의 자동차 정비소 아닌데요. 주인과 남성들이 수다를 떨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또 남성의 셔츠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깜짝 놀란 남성이 셔츠 주머니에 들어있던 물건을 곧바로 바닥에 던지는데요. 휴대전화에서 연기가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발로 차서 저 남성은 건물 바깥으로 보냅니다. 발로 차는 모습인데요. 예, 아니 밖에도 근데 사람이 있는데. 네, 문 밖에 있던 남성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니까 자신도 발로 차서 또 정비소 입구 쪽으로 보내버립니다. 근데 저기도 사람 있네. 네, 거기도 사람이 2명 있었습니다. 나와, 저 남성들이 이제 나와. 피하라고 빨리 경고를 하니까 저기 사람들도 깜짝 놀라서 피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오, 아니 근데 뭐 다친 사람은 없겠죠? 네,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가게 주인의 말에 따르면은 이 휴대전화 주인은 가슴과 손에 가벼운 부상만 입었다고 합니다. 야, 근데 가만히 있는데 막 휴대전화에서 저거 국산은 분명 아닐 겁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미국으로 가보시죠. 여기는 어딜까요? 네, 텍사스주에 있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토론회는 텍사스 주지사가 마스크 착용은 개인의 자유에 맡겨야 한다며 학교에서의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장점 중단한 데 따라 마련된 자리였는데요. 한 남성이 90초의 발언 기회를 얻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I do not like government or any other entity, just ask my wife, telling me what to do. At work, they make me wear this jacket. I hate it. They make me wear this shirt and tie. I hate it. 그런데 지금 옷을 벗고 있네요. 느닷없이. 예, 남성이 발언 도중에 갑자기 자켓을 벗기 시작하더니 넥타이도 저렇게 풀어헤치고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청중들도 깜짝 놀라서 웅성대기 시작합니다. 자, 이야기 더 들어보죠. I got over here to the school today and the parking lot's full and I decided I was going to park wherever the hell I want to, which in this case happened to be a handicap. It's simple protocol, people. We follow certain rules. We follow certain rules for a very good reason. 네, 남성은 발언을 이어가는 사이에 티셔츠와 바지 모두 벗어서 속옷 바람이 됐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저기가 무슨 마스크 토론회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 지금 일부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면서 타인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상황을 빗대서 반어적으로 저렇게 일침을 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장애인 주차 구역에 뭐 내가 차를 세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반어적으로 예, 내가 이렇게 하면 니들 기분 좋냐 뭐 이런 거군요. 그런 거죠. 자, 남성은 이후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마스크 문제를 정치 싸움으로 끌고 가지만 우리 모두 상식적인 결정을 내린다는 점을 이야기하고자 했다면서 이 탈의 퍼포먼스 연설을 한 취지를 설명했는데요. 자, 누리꾼들은 마스크를 써야 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아주 효과적인 지적이었다면서 남성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승현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마스크라는 게 내 자신도 보호해야 되지만 남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굉장히 개인주의가 강한 것 같아요. 뭐 쓰든 말든지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하는데 저렇게 벗는 모습 싫잖아요. 그러면 마스크 안 쓰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거기 때문에 마스크 쓰는 게 맞다라는 저 퍼포먼스 나름대로 굉장히 멋진 퍼포먼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현장 영국으로 가보시죠. 이분은 누구실까요? 예, 영국의 버스기사 아담 싱클레어입니다. 19살 때부터 탈모 증상으로 고통을 받아왔다고 하는데요. 행인들에게 아담이 몇 살 같이 보이냐라고 물으니까 대부분 30대 후반처럼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일부는 40대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 남성 과연 몇 살일까요? 한 30대 후반 정도. 이 남성 29살이라고 합니다. 아담은 정수리 부분에 머리카락이 모두 빠져서 나이보다 10살은 더 들어 보이는 외모로 살아왔는데요. 자, 그러던 어느 날 아담이 유명 미용실에서 56만 원짜리 가발 시술을 무료로 받게 됐다고 합니다. 탈모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그에게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웃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자, 근데 시술이 잘 됐을까요? 예,
자, 미용실 주인이 아담의 머리에 맞게 가발을 맞춤 제작한 뒤에 이를 접착제로 밀착을 시켰습니다. 자, 저렇게 시술을 하고 있죠? 예. 가발은 3개월에서 4개월간 유지되고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데요. 한눈에 봐도 머리가 굉장히 풍성해졌습니다. 아담이 눈 가리개를 하고 있어서 달라진 모습이 어떨지 아직 모르는 거 같죠? 서프라이즈 하려고? 네. 자, 시술이 끝난 후에 아담이 드디어 눈을 뜹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 와, 너무 달라졌어요. 아담이 입을 틀어봤더니 말을 잇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 울 것 같아요, 지금. 네, 한참 동안 거울을 보면서 감격한 듯한 표정을 짓던 아담. 결국 눈물을 흘리고 맙니다. 아담은 처음에 나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다면서 변한 모습을 보고 말이 안 나왔다고 소감을 전했는데요. 달라진 건 외모뿐만이 아니라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아담은 머리카락이 생기자 지난 며칠 동안 많은 여자가 내게 메시지를 보냈다면서 여자를 사귈 수 있다는 자신감에 가득 차 있고 데이트도 했다면서 기뻐했습니다. 자,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도 좀 찡하네요. 그러니까 역시 그러니까 진짜 저는 이제 머리가 딱 생긴과 동시에 여성들에게서 메시지가 날라왔다. 이 부분이 정말 그렇습니다. 남자의 진짜 생명은 키 그리고 머리입니다. 마음. 예? 마음인가요? 예, 마음. 그러세요? 하트.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동물이 주인공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가보시죠. 고슴도치. 네, 도로 위에서 표범 한 마리와 고슴도치처럼 생긴 동물이 싸우고 있습니다. 두 동물이 길을 막고서 싸우고 있으니까 사들도 오도 가도 못하고 도로에서 지금 구경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슴도치가 아니라 저 동물 산미치광이라고 하는 동물입니다. 산미치광이요? 네, 저도 처음 들었는데 이름이 참 신기한데요. 바늘처럼 뾰족한 저 흑백 가시의 길이가 50cm 된다고 하고요. 갈기처럼 세울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표범이 계속해서 앞발을 내밀면서 위협하니까 산미치광이가 소리도 나는데요. 가시를 들이밀면서 반격합니다. 대박이다. 저게 지금 방어만 하는 게 아니라 산미치광이가 몸을 털어서 가시를 내뿜는 방식으로 공격도 하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잠깐만. 찔렸어. 근데 표범 지금 앞발에 가시가 박히니까 입으로 뽑아냈고요. 혀로 핥는데 지금 피도 났습니다. 세상에. 앞발에 지금 가시에 찌는 피도 많이 났는데요. 그런데도 물러서지 않고 계속 공격을 하려고 그래요. 네, 절대 도망가지 않고 물러나지 않습니다. 표범이 배가 많이 고팠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산 미치광이를 사냥하려는 모양인데요. 네, 한두 번 찔리면 또 갈 것만 또 같은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또 표범도 그렇고 산 미치광이도 지금 끈질기게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 이 싸움 1시간 반 동안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누가 이겼을까요? 결론이 났습니까, 이거? 났습니다. 저는 미치광이가 이겼을 것 같아요. 이겼습니다, 미치광이가. 진짜? 네. 표범이 결국 패배를 인정하고 휴전을 선언하듯이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 옛 어른들 말씀이 미친놈은 건드리지 마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네, 전력을 다해 서양들의 싸워서. 말씀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동물 미국으로 가보시죠. 저건 뭘까요? 네, 사슴 2마리가 가정집 앞마당에 나타났습니다. 근데 왼쪽에 사슴을 보니까요, 털이 하얀색입니다. 알비노 사슴입니다. 이 알비노 사슴은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남성이 자신을 쳐다보는 줄 알았는지 카메라를 쳐다보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마치 흰색 이 옷을 입은 것처럼 털과 뿔 다 새하얀 모습입니다. 와. 네, 이 알비노 사슴도 다른 알비노 동물들처럼 멜라닌 색소가 합성 결핍으로 선천성 유전 질환으로 생긴 거라고 합니다. 알비노 악어, 알비노 돌고래, 알비노 원숭이 등 다양하게 발견되는데 이들은 대체로 생명이 좀 짧은 편이라고 합니다. 색깔 때문에 포식자들의 표적이 되기 쉽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알비노 사슴과 다른 저 사슴 2마리가 어떻게 가정집까지 내려온 건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 영상을 촬영한 남성은 정말 신기한 경험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짜 신기한 장면이었습니다. 자, 잠시 30초간 전한 말씀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채널 고정, 리모컨 돈 터치. 민물계 SBI 새뱅이 가재 공격을 피합니다. 오늘은 이 녀석에게 운이 좋은 날 아니었습니다. 고소한 새뱅이처럼 금융 맛집 SBI가 될게요. 힘이 되는 1등 저축은행 SBI 저축은행. 휴대폰 결합할 땐 말이에요. 누구나 다 돼야지 왜 가족만 돼요? 그래서 바꿨습니다. U 플러스 투게더.
누구든 함께 월 3만 원대 데이터 무제한. 아니 이걸 언제 다 만들어놨지? LG U+. 자, 오늘 좀 화나는 뉴스들 많아서 답답하셨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사방 가족 여러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는 내일도 별이 3개 오후 3시에 다시 옵니다. 자나깨나 코로나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